법적으로 성훈이가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시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요. 미영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성훈이에게 더 잘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48세 김미영님 사연입니다. 33년 전 김미영님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챙겨 떠나셨거든요. 당시 어린 동생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그 후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고 김미영님 가족은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빚더미와 함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버지의 가출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복잡한 가족 관계와 그로 인해 생긴 기가 막힌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48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늘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가족끼리의 정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탱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그 수입으로 저희 남매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손에는 늘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흔적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너희가 잘 크기만 하면 나는 다 괜찮다라는 어머니의 말은 제 어린 시절의 힘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가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어떤 날은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하느라 바쁘겠지. 어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힘쓰고 계시겠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며 소설과 시집을 읽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반면 오빠 기영은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고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와 저는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성훈이를 집에 데려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시장에 팔기 위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발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옆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훈이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지낼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성훈을 어머니와 우리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말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성훈이는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훈이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훈이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성훈이의 옷을 깨끗이 빨아주고 밥을 챙겨주며 최선을 다해 보살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성훈이에요. 몇 살이야?
12살이요.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성훈이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훈이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외로울지 생각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성훈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성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신 듯했습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미영아, 애는 무슨 죄가 있겠니? 그 아이도 참 불쌍하다.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였지만 성훈이를 내칠 순 없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어머니께 성훈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경악하며 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지만 우리 호적에 올린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죽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 호적에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셨습니다. 성훈을 내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호적에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끊임없는 압박과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좋아요.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책임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상처와 혼란을 느끼셨습니다. 성훈은 결국 우리 가족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성훈이는 우리와 같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며 법적으로 저희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와 조용히 이야기하시며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미영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옳은 일인가 싶다. 내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아. 성훈이 호적에 올라간 후에도 가족, 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성훈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훈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성훈을 챙기며 성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훈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날에는 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단다라고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성훈을 챙기셨지만 그 과정에서 웃음이 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성훈도 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하다는 듯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숙제를 하고 어머니가 내어주시는 밥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훈이는 점점 집 안의 분위기에 적응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씩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작게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3년 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며 성훈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레 들어갔더니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어머니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둔 현금과 귀중품이 사라졌고 성훈도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또다시 혼란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훈과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성훈이가 어떻게 지냈을지, 아버지와 성훈이, 엄마는 다시 합쳤는지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훈은 그렇게 저희 가족과 법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고 저희는 그 후로 아버지와 성훈이와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저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미영아, 기영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까지 끝날 순 없잖니. 그 말씀이 저와 오빠 기영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셨고 반찬을 만들어 팔던 시장 구석에 자리를 깔고 집에서 만든 칼국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하고 직접 면을 뽑아 끓인 칼국수는 어머니의 손맛 덕분인지 시장 상인들에게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 메뉴는 단 하나, 바지락 칼국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바지락을 사오시고 밀가루 반죽을 손수 치셨습니다. 가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미영아, 반죽은 이렇게 힘을 줘야 쫄깃한 면이 나와. 어머니의 굳은 손은 반죽을 치면서도 여전히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칼국수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물은 멸치와 다시마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풀어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냈습니다. 그 맛에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었고 시장 상인들은 김여산의 칼국수를 점심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노점을 이어가던 어머니는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 작은 가게를 하나 구하셨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4개를 놓은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만 어머니는 이 공간에서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가게를 열면서 칼국수 메뉴를 조금 더 늘리셨습니다. 기본 바지락 칼국수 외에 해물 칼국수와 얼큰 칼국수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국물 더 가져다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 정성 덕분인지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어머니의 칼국수를 먹기 위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칼국수가 딱이지. 이 집 국물은 정말 끝내줘. 김여산의 칼국수는 면부터 달라. 쫄깃쫄깃한 게 손으로 뽑아서 훨씬 맛있어.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점점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에 오던 상인들뿐만 아니라 근처 공장 직원들, 동네 주민들까지 어머니의 칼국수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가끔은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도 앉을 새 없이 반죽을 치셔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칼국수 반죽 배워야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너희가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 우리 식당도 제법 잘 굴러가는 것 같아. 가게가 유명세를 타면서 손님들은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의 시장의 보석, 김여사의 칼국수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후부터는 식당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없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 어머니는 새벽부터 반죽을 하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오빠는 주방에서 면을 삶아내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칼국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비 오는 날엔 꼭 김여산의 칼국수를 먹어야 해요. 이 집 국물은 끝내줘요.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손님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이 근처에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근처 도심의 2번째 가게, 즉 분점을 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미영아, 기영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노력해보자. 손님들에게
더 편리하게 칼국수를 대접할 수 있으면 좋잖니. 분점은 첫 가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오픈했습니다. 주방도 넓었고 테이블도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을 새로 고용할 만큼 분점은 순식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여산의 칼국수 분점도 원래 가게만큼 맛있어요. 여기 칼국수는 어디서 먹어도 한결같이 맛있어요. 재료부터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점과 분점을 오가며 직접 음식 맛을 관리하셨습니다. 재료는 여전히 어머니가 직접 시장에서 고르셨고 반죽은 어머니의 기준에 따라 직원들이 엄격히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칼국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다음엔 꼭 친구분도 데려오세요. 서비스는 제가 챙길게요. 손님들은 칼국수를 먹으며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점이 생긴 후에도 변하지 않는 맛과 어머니의 정성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몇 년 후 김여산의 칼국수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어머니의 칼국수를 소개했고 외식 업체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중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잖니. 손님들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어. 어머니는 본점과 분점의 음식 맛을 유지하기 위해 분점을 늘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칼국수 식당은 이제 단순히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게 만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칼국수를 찾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칼국수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해요. 다른 곳에선 이 맛을 낼 수 없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십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지만 손님들에게 맛있는 칼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영아, 너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자. 어머니의 칼국수 식당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우리 집 형편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며 성훈을 데리고 사라진 지 30년.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성훈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와 성훈이를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날아든 한 통의 고지서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카드 채무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에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남겨진 빚이 아버지의 법적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잊힌 이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고지서를 읽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고지서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그날 어머니가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괜찮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애들만 잘 크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저희를 키우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해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소식을 듣고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아버지가 우리 삶을 흔드는 걸까? 저와 오빠는 서둘러 빚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훈이 여전히 우리 가족의 호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훈은 아버지가 떠나기 전 우리 가족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성훈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록되었고 자족관계 등록부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로 성훈과의 관계는 끊겼지만 법적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숨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빚을 정리하기 위해 이복 동생 성훈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안고 갈 순 없어. 그 아이도 책임이 있으니까 상의해보자. 또한 어머니는 성훈이 법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향후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힘들게 일구신 재산이 성훈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성훈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젠 더는 우리 가족과 얽히지 않게 해야겠구나. 미영아,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너희와 오빠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성훈이에게까지 가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오랜 세월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거쳐 간신히 연락이 닿았지만 이복 동생 성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나올 말인가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훈이를 모질게 대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성훈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성훈과 성훈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미영아,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 진심을 전하지 않으면 성훈이도 우리도 평생 얽혀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이미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의 내연녀인 성훈의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 성훈의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직도 저희를 못 놔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쪽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지만 오늘은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훈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네가 밉지 않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하지만 성훈이 네가 내 아들이 아닌데도 우리 가족 관계에 묶여 있는 건 이제 정리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이제는 끝내고 싶구나. 성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성훈의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우리 애가 그 집에서 자란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들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든 건 당신들 아니에요. 어머니는 성훈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성훈이를 키우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 가족을 산산조각낸 네 남편 대신 내가 성훈이를 책임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처를 운운하는 건 너무나 뻔뻔하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너는 조용히 살면 된다. 하지만 내가 가족 관계에서 빠지지 않으면 내 마지막 남은 삶도 조용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 그때 갑자기 성훈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돈 벌었으면 우리 성훈이 목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훈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우리 재산에 관심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도 네가 상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성훈 어머니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남편이 떠났다고 하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게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겠죠. 그 뻔뻔함에 어머니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 덕에 벌었다고.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일했고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남편이 남긴 건 고통뿐이었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어머니는 그날 성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신 어머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성훈의 어머니인 아버지의 내연녀의 존재가 명확한 이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정리하려는 거다. 내 아버지가 만든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니 참 기막히다만 이젠 내 마지막 남은 삶이라도 편히 살고 싶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재판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곁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성훈과 성훈 어머니의 반발도 시작되었습니다. 성훈 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우리 어머니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성훈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존재감 없는 아이였어요. 지금 와서 저를 법적으로도 내치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훈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내 아버지가 만든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너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 성훈 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해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식당 소유권과 그간 모은 재산 규모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성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식당이 꽤 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면 성훈이 몫으로 조금 떼어줘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우리 몫도 있겠죠. 어머니는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돈을 벌면서 네 남편이나 너한테 도움받은 게 하나라도 있냐? 내가 그 돈을
내 아들한테 줄 이유는 없다. 더는 뻔뻔한 말을 하지 마라. 성훈 어머니는 그 말에 질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성훈이가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훈 어머니는 겉으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을 피해자인 척 꾸몄지만 뒤로는 더 교활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훈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성훈이가 그 집에서 살던 몇 년 동안 받은 상처는 어쩌실 건데요? 그 애도 당신들 덕에 고생했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과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성훈이를 챙기려고 노력하셨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십니까? 성훈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모든 게 당신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이 누구 편인지 두고 봅시다. 성훈 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와 끝없는 재산 요구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성훈과 성훈 어머니가 단지 돈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미영아,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벌어들인 돈만 보이나 봐. 재산에 관심 없다는 성훈이도 저 사람도 결국엔 다 똑같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어머니는 변호사와 상의해 성훈의 가족관계 등록부 삭제와 유전자 검사 자료를 정리하며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내연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돈 다 쓰고 죽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아끼고 붙잡고 있으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애도 당신 자식이잖아요. 죽고 나면 누가 가질지 알 수 없는 돈이라면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은 미영이와 기영이에게 갈 거다.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남길 생각이 없다. 네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네 스스로 벌어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성훈과 그 어머니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노력과 정성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복 동생 성훈 측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며 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과 성훈 어머니는 친생자로 등록된 점을 강조하며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볼 때 성훈은 법적으로 명백한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역시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과 성훈 어머니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가 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훈은 법정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재산에 관심 없어. 하지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재산에 관심이 없다면 내 자리로 돌아가줘.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끝내지 않으면 내 마지막 숨까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소송이 진행되면서 감정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재판 준비를 하며 심신이 지쳐 보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성훈이에게 더 잘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모든 잘못은 아버지와 그쪽 사람들 때문이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성훈과 성훈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송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이 순간을 직접 마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이 자리 잡은 뒤 양측 변호사가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훈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훈이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살았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받아줬지만 저는 그 집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늘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정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성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훈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재산, 그게 다 우리 몫이라고요. 성훈 어머니의 말은 재판장을 어지럽혔습니다. 성훈은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며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요라고 외쳤지만 성훈 어머니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복 동생 김성훈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 조치를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는 가족을 불러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어머니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성훈이가 미워지지 않는다. 그저 그 애도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 저와 오빠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저는 요즘 문득문득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기 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던 순간들. 물론 그 기억 뒤에는 아버지의 배신이 남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복 동생 성훈에 대한 감정은 복잡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훈이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거야. 우리처럼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겠지.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오빠와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 문제를 사전에 처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는 내 몫을 다했으니 이제 너희가 잘 살아가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참 복잡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사람들의 아픔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찾으려 했던 화해와 정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함께 시작된 상처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연녀와의 갈등, 이복 동생 성훈과의 복잡한 법적 관계,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오랜 시간 얽혀 있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어머니는 한결같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평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가족이란 단순히 법적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으신 가족과의 이야기나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